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영장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사격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10m 러닝 타기 단체전 정상에 올랐습니다. 요트 윈드서핑 조원우도 내일 레이스 결과에 상관없이 일찌감치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의 남동생을 존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내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단식을 해서 변호사만 보내든지 영장실질심사를 미루든지 할 거라는 예상을 깬 겁니다. 먼저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녹색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순철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곳 녹색병원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 앞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일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대표는 내일 오전 9시 45분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때문에 출석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결국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건강 상태에 관한 별도의 의료진 의견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의 입장을 저도 직접 전해드린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내일 출석하는 걸로 의료진의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법원 출석에는 변호인 외에 당직자와 의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구급차를 타고 갈지 등은 내일 오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이 대표가 출석에 앞서 전국 대의원들에게 추석 편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편지에는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적어 재차 2선 후퇴로를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녹색병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만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편, 그러니까 검찰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한 의견서만도 1000장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90만 명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국민의힘은 내부 배신자를 색출하는 데 이어 이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송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서명한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부터 작성된 탄원서에 약 90만 명이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당이 총동원된 결과입니다. 당 지도부는 영장심사를 앞둔 법원을 향해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검찰 독재가 정치를 유린한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죄다 구속되어 있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뜨거운 얼음물과 같은 모순입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만 따져야 하는 영장심사에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의 조직을 총동원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고 친명계 핵심 의원들은 자리를 보존한 채 더욱 핏대 세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마녀 사냥식 배신자 색출 행태는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이라며 21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렇듯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왜 모두가 의견이 같아야 하는가 비판도 나오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내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서 후보 4명 모두에게 이재명 수호 선언을 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죠.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대표 대행격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4명의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이재명 수호 선언을 해달라고 앞장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명계를 겨냥해 잘못은 잘못한 사람이 한 것이라며 가결표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던 4명의 후보 중 1명인 김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이 대표의 옥중 공천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경우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는 없다라는 것을 공동으로 천명하기를 제안드립니다. 홍익표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당대표를 지키겠다며 친명색채를 분명히 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들의 이른바 당대표 구하기 경쟁 속에 사의를 표명한 송갑석 최고위원은 가결표 색출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사퇴 압박을 받는 또 다른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검찰을 비판하며 친명계 주장에 적극 힘을 실었습니다. 당 지도부에 이어 원내대표 후보 4인 역시 친명계로만 꾸려지면서 계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을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168명 중 161명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안 낸 사람들은 모두 비명계 의원들이었을까요? 비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 당론이 아닌 이상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또 차기 지도부가 친명으로 다 채워진다면 당이 붕괴될 수도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으로부터 가결표 행사 당사자 S로 직접 지목된 서른 의원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닌 경우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다며 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가결투표를 인정하면서도 분열을 선동하는 것이 해당 행위라고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차기 지도부가 친명일색으로 꾸려진다면 당이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악순환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와 당이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 나아가서 붕괴를 자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게 사퇴가 되든 아니면 당대표직을 하더라도 방탄정당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1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 시각 서초동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내일 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가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 이 대표는 내일 병원에서 곧장 법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이 대표는 병원을 출발해 이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방송 현장 연결을 위한 중계 차량들과 사다리가 들어와 있는데 법원도 보안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병원에서 바로 법원에 도착할 걸로 전해집니다. 한 지지단체는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법원 앞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오전 9시 30분 전으로 법원에 도착해 10시 심사에 참석을 하는데 이 대표 측은 내일 45분쯤에 도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는 짧게는 1시간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대표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10시간 6분이 걸린 서해 피격 사건 심사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심사가 끝나면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이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며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검찰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준비했을까요?
네, 검찰도 이번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사 준비에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을 썼고 의견서는 1,600쪽 정도를 준비해 소명할 계획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시도와 이 대표의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회유 사례 등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PPT 제작에도 공을 들이고 있고 이 대표가 수행비서를 회유한 전화통화 파일 재생도 유력한 걸로 전해집니다. 저희가 취재한 법조인들은 영장 심사도 결국 이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때 봤던 기록과 내용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내일은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모두의 운명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주당 출입하는 안보람 기자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좀 전에 전해드리긴 했는데 정말로 영장 심사에 출석이 가능할 정도가 됐을까요? 네, 보통 단식을 하면 단식한 기간에 3배 정도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배요? 이재명 대표가 24일간 곡기를 끊었고 회복 치료가 시작된 지 3일째에 불과하죠. 화장실을 오가는 정도 거동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내일 영장 심사도 휠체어에 의존해 나갈 가능성이 큰 건데요. 그렇네요. 단식 중이던 지난 금요일에도 이 대표 핵심 측근은 안 좋은 상태로라도 심사에 참석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 직접 반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준비한 것도 그렇고 거기에 반해서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또 주장할 것도 많고 그러면 심사 시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최장 시간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옵니다. 무려 10시간 넘게 심사를 받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심사 결과를 또 기다려야 하죠. 서 전 실장 영장 발부가 결정된 시각 새벽 4시 55분쯤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시간 40분 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3시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중요한 건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각의 상황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왜 기각됐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구속 여부 판단 시 법원은 보통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다면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더해진다면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이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죠. 이 경우 이 대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법원이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의 시초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당내에서는 어쨌든 친정체제가 무척 강화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강력한 대여 투쟁 동력이 생긴 만큼 여야 충돌이 거세지며 전국은 시계제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진짜 문제는 영장이 나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 사실 헌정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네. 영장 발부를 곧 유죄로 볼 순 없지만 유죄 가능성이 커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민주당 큰 내홍에 빠져들 걸로 보이는데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비판을 받으며 일단 자제 중인 비명계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친명계는 검찰의 수사 자체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물러서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원내대표도 같이 뽑잖아요. 같은 날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친명 체제가 구축이 됐을 텐데 이게 유지가 될까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네, 민주당에선 구속적 부심이나 보석 신청, 다수 의석을 활용한 석방 요구 결의안 추진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되더라도 이 대표가 내려놓지 않으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옥중 공천까지 언급되고 있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이 대표 누워있는 중에도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네. 관건은 지지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이제 200일도 안 남았죠. 비명계한 초선 의원,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지지율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막상 구속되면 기류가 확 바뀔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의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대행 체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광훈 전 원내대표의 빠른 퇴진, 바로 그 부분과 연결 짓는 시각 많습니다. 네네. 대표 거리대 직무대행 원내대표 몫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원내대표 후보 4선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모두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누가 됐든 친명 1극 체제가 구축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도층을 고려하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체제가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에서 47개국 정상과 만나며 너무 무리를 했던 걸까요? 국무회의 도중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몸을 던져 뛰면 엑스포 유치가 가능할 거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모두 47개국 정상을 만나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엑스포 올인으로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MBN에 출연해 경쟁국 사우디에 상당히 쫓아갔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릴레이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민생 모드로 전환해 지역 행사와 장터 방문 등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과로 때문에 비공개 회의 때는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 현장 행보는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나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식 언급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사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정치 재개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명절을 앞두고 선거에 나서려는 측근들을 지원하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마중 나온 시민들, 시장 상인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보자 우리 대통령님. 20분 동안 달성군 사저 근처 시장에 머무른 박 전 대통령은 현금으로 어묵과 연근 등을 샀습니다.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동행한 박 전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주민들을 보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이런 일도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석 장도 볼 겸 여기 또 여러분 뵙고 그럴 겸 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 대구 동화사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공개 행보가 잦아지는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재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마 의사를 밝힌 유 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의 TK 출마설이 거론되는 만큼 향후 총선에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추석 연휴가 사실상 엿새로 늘어나면서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연휴 내내 주요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량은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연휴가 기니까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나 고속도로 통행량은 좀 줄어들 거라고요. 이동 계획을 잘 잡으셔야 할 듯합니다. 언제가 가장 막히고 언제가 또 가장 덜 막힐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대이동 기간은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3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의 연휴가 6일이나 돼 전체 이동량은 작년보다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휴가 긴 만큼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5만 명, 또 고속도로 일일 평균 차량 대수도 531만 대로 작년보다 적습니다. 올 연휴는 귀경보다 귀성이 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휴 중 추석 전날은 하루에 불과하고
추석 이후는 나흘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귀성길은 28일 목요일 오전이, 귀경은 추석 다음 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릉시 주문진 가요. 추석 전날이니까 그날 아침에 가서 이제 장을 봐서 자가용이긴 한데 갔다가 오면서 이제 좀 길으니까 한 군데 그냥 들려서 잠깐 휴식 좀 하고 명절 스트레스 좀 날리고 이렇게 올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저 식구들하고 다른 또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행 갔다 오려고. 실제 추석이 지나고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9월 30일과 10월 1일은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5개 휴게소에 충전소가 35개 임시로 설치되지만 출발 전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수요일부터 닷새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적용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 밤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도 면제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이 발표를 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막상 장을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죠. 소고기 값은 싸졌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전년 대비 20% 이상 올랐고 거의 사과 한 개에 10,000원꼴입니다. 참조기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소고기 하나 빼고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5년 만에 차린 추석 차례상입니다. 간소한 상차림을 위해 산적과 전은 빼고 사과와 배, 조기는 남겼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이대로 장을 봤습니다. 제수용 사과 1개 가격은 10,000원, 배도 6,000원, 조기 10마리는 30,000원입니다. 얼추 이렇게 상을 차려도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사과 소매 가격은 작년보다 20% 이상 뛰었고 참조기 가격도 어획량 감소로 30% 정도 올랐습니다. 소고기 값이 조금 내렸지만 고추장과 참기름 등 가공식품 가격이 20% 이상 올랐고 신선식품 가격도 껑충 뛰어 지난해보다 상차림 비용이 줄었다는 걸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이랑 올해에 비해서 제가 집을 수 있는 게 좀 적어져서 제 간식은 못 사고 나머지 이제 상차림 비용에만 돈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 행사는 추석 전날인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가 20에서 30% 할인을 지원하고 유통업체가 추가 할인에 참여하여 소비자는 최대 40~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엿새로 유난히 긴 올해 추석. 고물가의 시름도 그 어느 해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이 최근 사형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사형집행권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린 직후 행해진 조치인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한 장관은 오늘 말을 아꼈습니다. 길기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노인과 부녀자 등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5년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 대구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유영철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이 탄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이미 강호순, 정주영 등 미집행 사형수 16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유영철, 정형구 등이 추가로 옮겨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구치소에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만큼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최근 법무부가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대해 점검에 나섰는데 실제 사용 가능한 건 서울구치소뿐인 것으로 드러났고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에 사형 집행 찬성 여론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만간 대구교도소가 이전하는 만큼 교정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의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은 맞고요. 교정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이감 작업과 함께 유영철, 강호순 등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실태조사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작은 아들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신고한 건데 작은 아들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로변에 경찰 차량들이 여러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은 건물을 오르내리며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아들이 와서 보니까 돌아가 있어서 신고가 그것까지만 들었는데 근데 멍자국도 있고 아직 자국도. 피해자는 이 건물 3층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는데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조사 도중 경찰은 피해자의 작은 아들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집에만 있고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 성격으로 전해졌습니다. 운동생활, 생전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있더라고. 인사하면 그러면 저 답답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걸었죠. 경찰은 피해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실관계와 인적사항 등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타살 정황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서울 송파와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검 결과 초등학생 딸과 시어머니는 타살됐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딸을, 아빠는 할머니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경찰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딸과 시어머니는 경부 압박에 의한 사망, 즉 목졸림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투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딸과 김포의 한 호텔에 갔다가 이튿날 아침 혼자 나온 오모 씨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또 오 씨의 남편과 시누이가 모친인 시어머니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죠. 분명히 저녁에. 그때 무슨 이런 의사랑 그 살해하고 어쨌든 무슨 그런데 둘이 싸우는 소리는 해도 그것도 아니라서. 경찰은 다만 추가로 독극물 투약 등 정밀 감정도 할 예정입니다. 또 시누이인 남편 여동생과 시어머니가 오 씨 빌라로 이사 온 점 역시 가족 간 돈 거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앞서 오 씨는 지난 6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석 달 전부터 모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투신 당일 오전까지 남편에게 연락한 점을 토대로 극단 선택을 미리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른 새벽 만취 상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 다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다가 학교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사람도 아무 상관없는 이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을 지나가고 곧이어 구급차 1대도 출동합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또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학교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 장치를 훼손한 뒤 안으로 침입했고 학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잠기는데 밖에서 차 뿌리기 이게 뭐 약하니까 뭐 열리지. 그뭐 여차 오셨지. 모르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30여 분 만에 학교 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체포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모두 학교와 관계없는 외부인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범행 전 학교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장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술이 문제가 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현직 육군 부사관입니다. 위험천만한 난폭 운전을 본 시민들이 추격에 합류해 도주 4분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를 돌려 추격합니다. 더 속도를 낸 음주 의심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시민들이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다시 빠르게 도주합니다. 지그재그로 도망치다 불법 유턴에 정차한 차량까지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역주행에 진입한 도로에서 급하게 좌회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4분에 걸친 2km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도주 차량이 들이받은 차 안에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보고 시민 2명이 추가로 추격에 동참해 운전자의 도주로를 막고 검거를 도왔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막아주지 않았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2차, 3차 사고가 우려될 상황이었는데 다른 피해 없이.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은 인근 육군 부대 소속 현직 부사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기고 검거를 도운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펜스를 쳐놓았는데 그렇게 막아놓고 나니 한 사람만 간신히 지날 정도로 좁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 일반 싱크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판 구멍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제보엠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골목길입니다. 폭 4m가 조금 안 되는 길에 가로 3.2m, 세로 6.6m 크기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행인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는 불과 70cm 남짓입니다. 보시다시피 통로가 지나치게 좁고 자칫하면 턱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서 보행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다니려면 좀 불편하고 뭐 이제 냄새도 나고 이제 그래요.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오는데 이렇게 구덩이 파놓은 것도 예전부터 봤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된 건 지난달 18일 도로 바로 앞집에 사는 집주인이 직접 땅을 판 겁니다. 지속적으로 아치가 나서 물을 트면 녹물 비슷하게 나오고 계속 민원을 넣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집 앞의 골목길이 본인 땅인데 구청이 몰래 하수도관을 묻어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겁니다. 여러 차례 민원에도 해결이 안 돼 항의 차원으로 땅을 파며 구청의 하수도 철거와 함께 그간 마음대로 도로를 사용한 만큼 보상해달라며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구청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집주인이 집과 근처 땅을 산 시점보다 하수관 매립 시점이 빠른 데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도로로 사용한 곳이라 사용료를 줄 근거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면 어떻겠냐고 좀 알아주고 철거도 하라고. 냄새를 줄일 수 있게 시설 정비를 해준다고 해도 집주인이 하수관 철거와 도로 사용료를 고집해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하수도관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토지 소유자가 상하수도 관리 주체에게 사용료를 청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구청은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집주인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요즘 한국 영화, 이 드라마가 인기여서일까요? 주변 동네 길거리에서도 영화 촬영을 이유로 길을 막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간혹 급하게 지나가야 하는 행인들과는 시비까지 붙곤 합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은 그냥 촬영 협조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항의를 해도 되는 걸까요? 표선우 기자가 사실 확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등굣길을 점거하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떡하니 주차를 하곤 통행을 막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민들의 통행을 막거나 출입을 과도하게 막는 민폐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촬영 중이라면 그래도 되는 걸까요? 현행법과 한국영상위원회 매뉴얼에 따르면 야외 촬영을 하는 제작사는 차량 통제 등 촬영 신청서를 2주 전에 지역영상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엔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가 협조를 통해서 촬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건 이 모든 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법령을 보면 지원과 협조만 규정하고 있고 그 어디에도 도로 점유나 통행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위 매뉴얼에도 도로 촬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서 제출도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영위에서도 제출을 권고하는 수준인데 이른바 쪽대본식 제작 환경상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거죠. 무대뽀식 촬영에도 경찰 신고가 들어가서 현장 적발이 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주체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도로를 점거할 땐 일반교통 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도로는 공공용물로 보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어떤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촬영으로 통행을 막을 수 있다는 명제는 그렇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신청서 제출 의무화와 촬영 허가 범위 규정뿐만 아니라 이 성숙한 제작 문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확인 표선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엔 25개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다루는 만큼 각 기관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고가의 연구 장비들을 구입해 사용 중인데 이들 장비를 분실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매한 지 5년 정도만 지나면 피해 산정액이 단돈 1,000원이 돼버립니다. 수백이든 수천만 원짜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도 이 정도는 아니죠. 강용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구가 지닌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해상 자력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2년 취득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4천만 원 상당의 해상 자력계를 잃어버렸습니다. MBN이 과기부 산하 25곳의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고장낸 손망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5년간 모두 9건이었는데 대부분이 관리부실 탓이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담당자가 퇴직하며 사라진 고가의 두 연구장비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담당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4,600만 원 상당의 장비 2개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가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겁니다. 5년 안팎의 연수만 지나면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피해액은 단돈 1,000원으로 계산되는 현행법 탓입니다. 연구 장비 특성에 맞는 내구 연한을 설정하는 이런 관리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수시로 점검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산 연구 장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눠먹기식 R&D 예산 배정도 문제지만 이미 지급된 고가의 과학기술 장비에 대한 세심한 관리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병 자기 개발 비용 지원 제도라는 걸 아십니까?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자기 개발을 돕기 위해 공부나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면 정부가 일정 금액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지난해만도 33만 명이 지원을 받았죠. 그런데 정부가 이 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용 사례가 포착돼서요. 왜 벼룩 잡자고 초과 삼간을 태우려는 걸까요? 이병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재 군복무 중인 병사들은 1년에 12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 개발에 돈을 쓰면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책이나 학습, 운동용품 등 정해진 항목에 한해 지원되는데 지난해에는 약 350억 원이 투입돼 33만 명 넘는 병사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가량을 운동용품이 차지할 만큼 운동용품 지원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항상 여가 시간에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사들이 운동용이 아닌 패션용 운동화를 샀다는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자 국방부가 운동용품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지원 대상의 운동용품을 제외하고 학업과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대안 검토도 없이 그걸 완전히 드러내는 부분들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원래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병사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는 전신 마취 환자에 대해 병원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물론 환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 제정을 하면서 양쪽 눈치를 다 보다 보니 벌어진 예상된 반발들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무릎수술 전문 병원입니다. 이곳은 2년 전부터 24시간 수술실 CCTV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천장 한켠에는 수술대 방향으로 설치된 CCTV 한 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에 보니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병원처럼 모든 병원의 수술실에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와 함께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환자 단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거고 시행 방안에 있어서 시행 규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많이 부실하죠. 주관적인 촬영 거부 예외 조항과 최소 30일로 제한된 영상 보관 기간 등이 문제라는 겁니다. 의사단체도 대안을 강구하라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화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가 됩니다. 의사협회 소속 의사의 93.2%는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폐차도 늘겠죠. 2040년이 되면 전 세계 전기차 폐차량이 4천만 대를 웃돌 전망인데 여기서 나오는 폐배터리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폐배터리를 다르게 보면 돈이 보입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시장이 2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하거든요.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가루처럼 고운 검은색 금속 물질. 전기차 등에 들어있던 배터리를 해체해 얻어낸 이른바 블랙 파우더입니다. 이 블랙 파우더를 재활용 기계에 넣으면 먼저 고온으로 열 처리를 합니다. 블랙 파우더가 처음 들어가는 공정이고 여기서 이제 열 처리를 해서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처리된 블랙 파우더를 황산에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들고 불순물을 한 번 더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매 추출 공정을 거치면 필요한 금속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공정을 모두 거치면 이 블랙 파우더는 코발트와 니켈, 리튬으로 최종 분리됩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2차 전지의 중간재인 전구체와 양극재의 원재료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재활용 공정을 통해 니켈과 코발트는 97%, 리튬도 70% 수준까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유럽연합이 배터리의 재활용 광물 비율을 높이도록 법으로 강제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핵심 원료를 특정 국가들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재활용 광물 생산이 늘수록 공급망 다변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 관련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이 아직은 이제 초창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산업들이 이제 계속 그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보편화되면서 폐배터리 재처리 사업도 오는 2030년 50조 원, 2040년엔 260조 원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내년 미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시되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양자 대결. 그동안은 거의 박빙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격차가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 방송의 조사 결과 무려 10%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간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2%, 바이든 대통령은 42%의 지지율로 양 후보 간 격차는 10%포인트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최대 2%포인트대 박빙이었던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는 현격한 차이입니다. 이례적 격차의 원인은 역시 경제였습니다. 응답자의 25%만이 미 경제 상태를 긍정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will stop the disaster known as Bidenomics, which means inflation, taxation, submission, and failure. That's what it means.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경제정책을 부자정책이라 규정하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Look, their plan, MAGAnomics, is more extreme than anything America has ever seen before. Just months ago, they went further than anyone has ever gone. 제3후보가 포함된 가상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낮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미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국 나사의 탐사선 캡슐이 7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소행성에서 토양을 채취해 오라는 임무를 무사히 마친 상태로요. 이 시료가 지구 생명체 출현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장동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낙하산을 매단 물체가 미국 유타주 사막으로 하강합니다.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10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떨어뜨린 캡슐입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2016년 9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2년여 뒤 소행성 베누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베누 주위를 돌며 탐사하고 표면의 흙과 자갈을 채취하며 7년간 62억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앞서 일본 탐사선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g 미만과 5.4g의 표본을 회수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채취한 시료는 250g으로 소행성에서 확보한 것 중 가장 많습니다. 베누는 지름 약 500m 크기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태양계 형성 초기인 45억 년 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나사는 시료에서 생명체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물질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d one of the driving objectives of this program is to try to understand, did carbon-rich asteroids like Bennu deliver the compounds that may have led to the origin of life on our planet? 캡슐을 귀환시킨 탐사선은 2029년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임무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 대장금은 한문 고서 속 딱 한 문장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됐다고 하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한문 고서의 뜻을 알아내기가 웬만한 외국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들도 많으니까요. 이번엔 이 한문 고서를 바로 번역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도서관에 마련된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한문 고서를 선택합니다. 안내에 따라 화면을 누르자 순식간에 한문 고서 내용이 한글로 번역됩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로 개발한 고서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거를 또 일일이 타이핑을 쳤습니다. 한문 고서의 원문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한자의 위치를 찾는 그 검출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개발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11개 도서관과 문화원에서 실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선 성종시대에 쓰여진 지리서 신증동국 여지승람입니다. 각 열별로 한자를 인식해 번역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글로 번역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의 고서 번역 작업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번역 작업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면서 시민들도 한문 고서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차별화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고전 자료거든요. 일반인들도 쉽게 옛날 고서의 어떤 내용들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해 말 일반 시민들도 고서 번역을 체험할 수 있는 웹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MBN 법조팀 박은채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조 언론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변회는 제29회 시민인권상에서 공정한 보도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는 공로로 박 기자 등 5명을 뽑아 시상했습니다. 시민인권상은 서울변회가 선정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법치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에 기여한 언론인도 수상 대상이 됩니다. 저녁이 된 지금 차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따라서 20에서 70mm,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으로는 5에서 40mm, 경남과 전남 지역은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후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특히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서 둥근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흐리겠고요.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낮 기온은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과 부산이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이제는 차츰 아침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